앓고 계시는 질환이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정형외과 교수님을 모시게 됐고요. 자,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교수님은 이제 현재 강동성심병원 정형외과에 이제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그 주 전공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 쪽을 주로 보시고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정형외과 쪽도 로봇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공 관절 수술 같은 걸 많이 집도하시는 교수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럼 자, 강의를 진행해 주실 강동성심병원 정형외과 홍성혁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성심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 중인 홍성엽이라고 합니다. 주전공은 세관절이고 세관절에서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인공관절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퇴행성 관절염 이해 및 로봇 인공관절에 대해 소개를 드리고 환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안 아픈 분들은 없습니다. 관절이란 건 사실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는 구조를 가져야 돼서요. 보통 뼈에다가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연골이 도포되어 있습니다. 뼈 위에. 그리고 뼈 모양이 일반 뼈랑 좀 다르죠. 그래서 위아래 뼈가 있고 중간에 이제 그 쿠션 역할을 하는 반응성 연골판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오랜 기간 사용하다 보면 퇴행성 변화로 인해 마모가 되고 그렇게 관절의 통증 부종 및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제일 왼쪽 그림은 젊은 사람의 관절이고요. 깨끗하게 하얀색으로 위아래 뼈에 연골이 도포되어 있고 중간에 이제 내측에 연골판이 있습니다. 찢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전원 연골이 다 닳아서 벗겨져서 안에 있는 뼈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통증이 생기고 중간에 많이 물이 붓기도 하고 무릎의 내측에 있는 조직이 많이 두꺼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오다리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변화의 첫 번째는 사실은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는 겁니다.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면 우리가 식사할 때 보면 도가니탕의 그 도가니, 소 도가니입니다. 흔히 물렁뼈라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우측의 제일 밑그림을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퇴행성 파열로 날카롭게 찢어지지 않은 그냥 옷 같은 게 이제 천 같은 게 이제 활구어진 채로 이렇게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찢어지게 되면은 그 기능을 조금씩 소실하면서 위아래에 있는 연골의 부하가 더 많이 가게 되고 그런 위아래에 있는 연골의 부하가 많이 가게 되면 마모가 진행되고 그 마모가 진행된 게 왼쪽 아래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면 이제 한 퇴행성 관절염 2단계, 3단계 사이 정도입니다. 오른쪽 아래 보면 신발 밑창이 까진 거를 그냥 제가 예시로 드렸는데요. 신발 밑창이 까진 거는 연골판이 찢어진 거, 닳아서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를 걸을 때 신발을 신고 걷다가 신발을 벗고 걸으면 아프잖아요. 그리고 장시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통증이 이제 흔히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이 시작되고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되고 연골 마모의 가속화가 되고 이런 가속화는 환자의 체중, 그리고 다리 정렬, 신체 활동, 유전 등에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관절 간격이 점점점 소실되고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엑스레이상 보기에 젊은 사람은 위아래 뼈가 떠 있지만은 점점점 관절 간격이 소실돼서 위아래 뼈가 붓게 됩니다. 저기가 떠 있다는 게 아예 빈 공간은 아니고 저 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서 본 연골과 연골판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점점 마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랑 비유해서 설명드리면 연골이 마모된 게 우리가 이제 바닥에도 걷기 편하도록 타일을 이렇게 깔아놓지 않습니까? 그런 타일이 점점점 오랜 시간 되면 벗겨지는 게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한번 벗겨진 거는 주위에 있는 타일도 더 벗겨지기 쉽게끔 되기 때문에 연골이 조금씩 벗겨지면 관절염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의 증상으로는 통증이 제일 흔한 거죠, 사실. 처음 시작되는 것도 통증이고, 이 관절염의 통증은 대부분은 활발한 활동 이후에 통증이 발생하고 쉬면은 호전됩니다. 관절염이 진행될수록 통증 발생 간격이 감소하고 강도는 증가해서 최종적으로는 잘 때에도 통증이 지속됩니다. 이런 통증은 흔히 50대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무릎이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엑스레이 상에는 관절염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엑스레이 상에서 관절염이 진행되려면 통증이 발생한 시간부터 한 2~3시간 정도는 2~3년 정도는 지나야지 엑스레이에서 그 흔적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여성분들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관절염이 없다라는 말은 사실은 관절염이 엑스레이 상 보이지 않는 거고 시작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부종이죠. 우리가 이제 무릎에 물이 찼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고 무릎에 이렇게 많이 붓게 되면은 왼쪽 아래 그림 보면은 왼쪽 무릎보다 오른쪽 무릎이 많이 부었잖아요. 저렇게 부은 거는 당연히 물이 찬 거고, 저 물이 찬 거는 그 찬 크기만으로도 주위 조직을 누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런 거를 빼줘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물을 빼는 게 맞냐, 안 빼는 게 맞냐라고 하지만은 저렇게 많이 부었을 때는 빼는 게 맞습니다. 무릎 안에는 관절액이 원래는 있습니다. 관절면에서 관절액을 만들어내고 그게 관절액이 있어야 마찰력을 줄일 수 있고 그래야 연골의 마모가 더디기 때문에 원래 관절액이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관절액이 증가하게 되는 건데요. 그 이유가 아마 퇴행성 변화입니다. 퇴행성 변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골이 마모돼서 벗겨지는 건데 그 벗겨진 부스레기들이 관절 안을 돌아다니면 관절막에 붙어가지고 그 관절막이 그게 이물질인 줄 알고 저렇게 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과다 형성하게 됩니다. 물을 많이 만들면 사실 저건 빼고 저렇게 많이 부었을 때는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부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런 걸 한 2~3차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런 경우에는 그래도 결국에는 부종이 감소하게 되고 다시 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6개월에서 1년 지나다가 다시 붓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부종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불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벽의 타일이 자꾸 떨어지는데 저런 떨어진 부스레기들이 관절면을 돌아다니면서 이물질처럼 여겨지고 그 이물질처럼 여긴 관절막이 관절액을 많이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리는 것처럼 물을 빼야 하나 당연히 증상이 있으면 빼는 게 낫고 많이 차서 불편해서 빼는 게 좋습니다. 다시 찰 수도 있고 계속 차는 경우에 스테로이드를 무릎 안에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증상으로는 하지의 변형이 있고 무릎 안쪽이나 바깥쪽의 연골이 닳아서 다리 모양이 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만 피려고 하는 수술은 의미가 없습니다. 통증이 없으면은 절골술은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절골술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제일 오른쪽 그림은 저거는 안짱다리입니다. 흔히 말하는 X자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운데 그림이 정상적인 사람의 무릎 하리 정렬이고 오른쪽 그림이 이제 관절염으로 해서 흔히 보이는 오다리 네반슬로 되는 겁니다. 무릎 안쪽에 관절 연골이 점점 소실되면서 그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서 생기는 변형이 이제 제일 세 번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되면은 무릎 뇌측에 하중이 더 많이 가게 되니까 그런 하중이 더 많이 갈수록 통증은 더 심하게 느껴지니까 그 하지의 정렬을 바꾸는 절골술을 하기도 하는데 다리가 휜 거나 아니면 먹는 약으로 조절되는 통증 정도로는 저런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진단은 병원에 가시면은 의사의 신체 검사가 가장 중요하게 돼 있고 이제 의사가 환자분이 무릎이 아플 때 제 기준으로는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를 제일 많이 물어보기는 합니다.
환자가 과연 관절 내의 통증인지 주변에 있는 인대나 힘줄의 통증인지를 먼저 구분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X선 검사, 방사선 검사를 찍죠. 여기서 이제 제 기준으로 보는 거는 관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관절 경계 부위에 뼈의 돌기가 자라고 뼈가 딱딱해지면서 뼈가 손상됩니다. 이런 거를 주로 보면서 이 사람이 관절염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게 됩니다. MRI는 관절염 진단에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MRI는 비싼 만큼 정밀한 검사이지만 진단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 찍냐? 연골의 소실 정도만 판단하려고 찍는 건 아니고 연골판이 찢어졌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인대가 다쳤나? 그런 거를 보려고 MRI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더 호발하거나 더 진행이 빠른 사람들의 위험 인자는 당연히 체중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커지고, 그 커진 부담이 연골의 마모를 가속화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리의 정렬. 당연히 오다리일수록 무릎 내측에 가는 하중이 더 커지고, 그거는 체중이 는 거랑 비슷한 효과를 가지게 돼서 관절염이 더 빨리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자기 부모님이 무릎이 좀 연골이 빨리 닳았던 분들은 자제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사실은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체 활동인데요. 읽어보면 쪼그려 앉는 활동이나 앉았다가 일어나는 걸 반복할수록 관절염이 빨리 오고, 무릎에 체중이 쏠리는 자세는 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체중이 쏠리는 자세는 예를 들어보면 제일 흔한 거는 등산이고, 그다음에 계단 오르내리기, 쪼그려 앉기 등입니다. 등산이란 거는 내 체중을 무릎에 싣고 산을 오르는 거고, 계단 오르기도 그런 비슷한 거고, 쪼그려 앉기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밭일 같은 거 할 때 항상 쪼그려 앉아서 하게 되면은 그런 게 이제 관절염을 더 빨리 생기게끔 합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운동이라 함은 체중이 내 무릎에 실리지 않고 근육을 쓰는 운동을 말하는데요. 수영은 내 체중을 물에다 싣고 하는 운동이고, 실내 자전거는 내 체중을 난장에 싣고 하는 거고, 평지 보행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서 놓은 겁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을 구분져서 했는데요. 성별과 환자의 나이, 활동 정도, 관절염의 진행 정도, 직업, 정신 상태 등을 다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무릎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의 치료는 첫 번째로는 당연히 비수술적 치료죠. 대부분 환자에서 초기 치료를 되고, 이제 환자분들이 내가 무릎이 원래 상태로 못 돌아간다 말씀드리면 되게 슬퍼하시고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신데요. 우리가 얼굴에 주름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무릎 연골이 안 닳을 수는 없습니다. 손상된 연골이 원래 상태로 돌이킬 수는 사실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치료의 목적은 환자분들이 이제 아픈 거를 줄이고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그 첫 번째로 보면 약물 치료는 정형외과 하면 진통제와 진통소염제 두 개가 있는데요. 진통제라고 하면 그냥 순수한 진통 효과만 있는 거고, 진통소염제라 하면 진통 효과에다가 염증 소염 효과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흔히 예를 들면 타이레놀이 사실은 가장 약한 진통제에 속하는 거고, 약한 통증에는 효과가 있지만 염증이 감소하는 효과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처방하는 세레브렉스라는 약인데요. 저건 이제 진통 소염제고, 약한 통증보다 더 심한 중간 이상의 통증에 효과가 있고 염증 감소 효과가 있어서 부종이나 이런 것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면 관절염의 치료 효과는 없다는 게 저런 게 연골을 재생하거나 그런 효과가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약물은 밭에서 난 게 아니고 공장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장기간의 복용 시 간이나 콩팥, 위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4개월 이상을 복용 시에는 반드시 휴지기를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약물은
매일 복용하는 것은 아니고 아플 때만 복용합니다. 환자분들 설명을 드릴 때 처음에는 하루에 2번씩 드시다가 통증이 줄어들면 하루에 1번 드시고, 그리고 통증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틀에 1번 드셔도 되고, 그래도 괜찮다 하면 3일에 1번 드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 중에 이제 스테로이드인데요.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 얘기죠. 좋은 얘기로는 안 듣고 대부분 다 나쁜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에는 되게 간헐적으로 쓰고, 스테로이드라는 것 자체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되기는 합니다. 그 부작용이나 함은 이 스테로이드가 내분비에 영향을, 내분비 장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간 복용했을 때는 내분비계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이 스테로이드의 분류에 보면은 아까 소염제보다 더 강력한 염증 작용을 가진 항염제입니다. 그러니까 소염제보다 훨씬 강력한 염증 감소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오랫동안 쓰게 되면 이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물로 쓰더라도 일주일 미만의 단기간으로 사용해야 되지, 그렇게 일주일 이상 쓰는 거는 조심하고 지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런 약물인데요.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이거 말고도 사실은 요새 뭐 관절부종, 뭐 MSM 뭐 이런 게 되게 많지만, 이런 거에 그 약물의 분류에 따르면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인정받지는 않은 거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거죠. 이런 거는 관절 연골을 이루는 구성 성분 중에 하나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을 복용할 수 있고, 통증 감소에 일부 도움이 되지만은 관절염의 진행을 늦춘다는 보고는 아직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셔보시고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은 드셔도 되지만, 이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먹어도 큰 차이 모르겠는데 나중에 그냥 관절염이 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드실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사 치료인데요. 우리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실 먹는 것보다는 뼈 주사라고 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무릎 안에 주사하기도 합니다. 저도 간헐적으로 쓰기는 한 겁니다. 이거 쓰는 것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고, 무릎 안에 넣는 거는 내분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1회 정도 넣는 거는 괜찮습니다. 어떤 경우에 넣냐면, 아까처럼 무릎 부종이 굉장히 심해서 관절염에 한 50cc 정도의 뭐 부종이 찬 경우에 그런 부종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빠르게 증상을 완화시키려고 한 번 정도 쓸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해서 안 되는 이유는 저걸 반복적으로 맞다 보면 골이 괴사될 수가 있어가지고 연골이 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연골 주사가 있고, 이제 연골 주사라는 거는 관절연골의 구성 성분을 합성한 건데요. 이것도 목적 자체가 통증을 완화하는 증상 완화의 목적이지, 연골을 보호해서 관절염을 늦춘다는 것은 효과가 입증된 바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치료의 첫 번째 타겟은 다 통증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줄이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주사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보험 인정 기준을 해주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정도 맞는 거를 보통 추천드리죠. 근데 안 아픈데 사실 굳이 맞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마다 어떤 병원에서는 뭐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어떤 간격으로는 한 번 맞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사 제형으로 나오는 거고 꼭 뭐가 더 좋다 이런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줄기세포 주사가 있고, 최근에 계속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 또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 기술을 통과했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나오고 있던 치료 비용이 비싸지만 통증 완화의 효과는 입증되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 기술로 통과를 시켜준 거고, 관절염의 치료 효과, 관절염 늦춘다 아니면 연골이 재생된다는 거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맞으실 이유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적 치료익인데요. 제일 간단한 걸로 내시경 수술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보시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반월사양골 절제술을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시행하지만 저거는 사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연골이 찢어지는 변화는 당연한 거고 50대가 지나면 다 찢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거를 일시적으로 통증이 있다고 일부러 제거하는 거는 크게 이점이 없는 수술인 경우가 많고, 통증이 이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로 감소하지 않고 너무 극심할 때에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렇게 찢어진 연골이 무릎 안에서 걸려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에만 하는 거지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세 골절술이란 거는 그 다음으로 보시면 연골이 이제 떨어져 나간 부위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골수를 나오게끔 유도를 한 다음에 그 골수가 뼈를 덮는 청 같은 조직으로 변형되기를 유도하는 수술이고요. 자기 연골 세포 이식술은 자기 연골 세포를 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배양을 한 다음에 다시 이식을 해주는 그런 수술이고, 자가 연골 이식술은 빈 그 연골이 떨어져 나간 부위에다가 연골이 필요 없는 부위 있습니다. 하중을 받지 않는 부위에서 떼가지고 저렇게 이식하는 겁니다. 이러한 수술 대상은 연골의 달부 부위가 부분적인 환자고 관절 일부만 손상된 환자로 비교적 젊은 환자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젊은 환자는 50대에서 60대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다리가 내관슬이 심한 사람은 저런 걸 해도 사실은 통증이 지속되기 때문에 고진 다리를 갖고 있는 환자에 해서 저것만 단독으로 시행합니다. 이런 수술만. 그 다음은 근위 경골 절골술인데요. 절골술이라고 하면은 단어를 보면 뼈를 자르는 수술입니다. 무릎 기준으로 아래쪽 뼈를 불완전한 골절을 시켜서 하지의 정렬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른쪽 아래 그 엑스레이를 보시면 원래는 무릎 내층에 체중 보아선이 지나가는 것을 절골술을 시행하여 무릎 외측으로 옮기면 무릎 내측에 있던 통증이 감소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한 겁니다. 이것도 비교적 젊은 환자 65세 미만에서 시행하고, 비만인 경우에는 사실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더 많기 때문에 비만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무릎 안쪽에만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고, 비교적 활동성이 높은 환자한테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인공관절 반치환술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전치환술이 있고 반치환술이 있는데요. 흔히 쉽게 이해하시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치과를 예를 들습니다. 인공관절 반치환술은 흔히 치과 기준으로 크라운 같은 걸 씌우는 거 아니면 금리 덧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임플란트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공관절 반치환술은 앞에 그 절골술과 비슷하게 무릎의 내측 또는 바깥쪽에만 심한 경우에만 바꿔주는 수술이고, 예전에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게 수명이 짧았는데 최근에는 수명이 길고 저는 로봇을 이용해 수술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술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공관절 반치환술의 장점은 당연히 내측만 하기 때문에 출혈과 통증이 적고, 전치환술에 비해 비교적 안정하고 회복이 빠릅니다. 이것도 당연히 피부 절개도 전치환술에 비해 적은 거고요. 다른 관절의 많은 부분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전치환술은 원래 내가 가진 무릎이랑은 다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전치환술은 약간 나의 원래 무릎과는 다른 구조로 움직이는데, 인공관절 반치환술은 나의 원래 무릎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더 자연스럽다라고 환자분들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로봇 수술로 최근 20년 정도, 수명이 20년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인공관절 전치환술인데 관절염이 3기, 4기인 환자한테 시행하는 수술이고, 엑스레이상 관절염이 3기, 4기여도 사실은 환자분 통증이 없으면은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보행시 통증으로 보행이 제한이 되는 환자, 걷지 않을 때도 통증이 있거나 잘 때도 통증이 있는 환자가 받는 수술이지, 뭐 약물 먹고 좀 지낼만 한데
수술을 받으실 이유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인공관절 전체에서 좋은 수술이긴 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부작용이라 하면 뭐 감염이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죠. 우리가 코로나도 감염이듯이 인간은 항상 감염을 제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환자한테는 사실은 시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전체 환술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인공관절 전체 환술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시행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많이 시행되는데 환자분들이 받기에 약간 겁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유는 통증이죠. 수술 후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 통증으로 인해 무릎 꺾는 게 너무 힘들어 하는 그런 환자분들을 많이 보니 본인이 선뜻 받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공관절이 역사상 처음 나왔을 때보다 최근에는 그 통증을 이제 감소시키려고 신경 차단술을 시행했고 그래서 최근에는 환자분 대부분들이 받을 만한 통증 정도다라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라고 말씀하시고 저는 신경 차단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환자분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수술 후 다음 날부터 보행기를 이용해서 보행이 가능하고 지금은 무릎 꺾기는 뻗정다리가 될 걱정이 있지만은 무릎 꺾기는 다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사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간헐적으로 환자분들 중에 무릎을 잘 못 꺾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물리치료실에 가서 물리치료 몇 번 받으면 사실은 나중에는 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수술 한 달째에는 보행기 없이 자유롭게 보행이 가능하지만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습니다. 오래 걸으면 아프든 그런 통증이겠죠. 수술 후 3개월 정도에는 거의 통증 없이 자연스럽게 보행하고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양반다리나 좌식 생활을 해도 되냐라고 하는데 피하는 게 좋습니다. 무릎 인공관절은 주위의 인대는 자기 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인대가 늘어나게 되면은 그게 약간 헐거워지고 그러면은 그 마모가 약간 가속화되기 때문에 인대가 늘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고 인대가 저는 양반다리를 하거나 무릎을 많이 과도하게 꺾는 거는 인대가 늘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명은 최근에는 약 30년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체중 조절이 다 있거든요. 우리가 살을 빼면 아프던 무릎도 사실은 안 아파지게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좀 늘고 근육이 늘게 되면은 무릎에 가는 하중이 적게 되기 때문에 통증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 이제 보면은 당연히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는 아래 세 가지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하시고 계단 오르는 활동도 피하시는 게 낫고 굳이 운동을 하고 싶으면 계단 오르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활동도 사실은 피하셔야 되고 진통소염제 복용이 치료의 기본이라 하면 일단은 소염제를 드셔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통증은 사실은 대부분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프다고 너무 수술을 서두를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특히 관절염 수술은요. 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